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3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농부의 손길이 바빠진다는 춘분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요. 부지런히 밭을 갈아서 파종 준비를 해야 할 때죠. 저희 한국당도 부지런히 땀 흘려서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 한반도 안보 위기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파워토크는 유석춘 공천관리 부위원장님을 다시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당의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학계에서는 저명한 사회학자시고 또 보수 우파의 대표적 이론가이신 만큼 나눌 얘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유석춘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예. 글쎄 이렇게 두 번 연속 나오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라는 얘기를 처음 알았는데요.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께서 두 번 나오셨는데 그건 해를 달리해서 나오셨던 거고요. 아이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2주 연속 나오신 분은 우리 유석춘 부위원장님 뿐이십니다. 지난주에는 공관위 부위원장이셔서 공천 관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는데 또 혁신위원장으로서 보수파의 가치 얘기하셨고요. 그걸 듣고 인상 깊었다는 분들의 평이 많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좀 무심했던, 그래서 새삼 깨닫게 된 보수파의 가치, 3대 가치가 있었죠. 가족, 시장, 안보를 말씀하셨는데 인상이 깊었던 것은 지금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이런 느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에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정치 환경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뽑히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너무 반보수주의적인, 너무 말하자면 좌파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삶에서 이게 문제구나. 예컨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니까 고용하던 알바생들을 자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 어려움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 시장 기능에 따른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선한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더라도 정부나 국가가 무슨 실험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효과를 보면서 잘 이제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그때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 얘기가 끝에 나오는 바람에 잠깐 얘기만 하고 끝났는데 아쉬웠어요.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희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지난번에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청계천 변가에서 만나서 한번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전에는 한번 마술도 제가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포장마차에서 한번 그런 분위기에서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어디 연수를 가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포맷을 좀 다양하게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오늘은 그래서 이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북콘서트의 형식도 좀 빌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현안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그러시죠. 책에 관한 것으로 좀 들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국회가 개헌 논의를 끝내기도 전에 이렇게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회에다 맡기면 잘 안 될 거라는 예측하에 이제 대통령이 먼저 개헌을 시동을 걸었는데 개헌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개헌이야말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몇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도 같이 하자라는 게 저쪽의 입장인데 홍준표 대표나 이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거 너무 졸속으로 그럴 일이 아니다. 비록 개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쟁점을 충분히 토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의견 수렴을 해서 좀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6월 달에는 지방선거에 개헌까지 같이 하는 그 일정은 너무 무리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그 당의 입장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이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개헌안, 그것은 관제 개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개헌이 돼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개헌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이제 빼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후폭풍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계속 불어지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수의 가치로 시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경 4조 원 네. 안을 또 네. 들고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도하 많은 각급 신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반시장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거죠. 이제 이 청년 일자리를 거의 복지 개념으로 그것도 무상복지에 무차별 복지 개념으로 청년이면 누구에게나 1,000만 원을 주겠다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차별화돼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한테는 이런 보상을 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복지 정책을 펴면은 좀 퍼주기 복지가 되는 거고 나라 재정이 거덜이 곧 나겠죠. 그나마 앞에 세대가 30년 넘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 이제 국간을 채워놨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무상복지 마구 해제끼고 중앙 권력은 중앙 권력대로 이렇게 하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안에 나라가 정말 남미나 그리스 같은 꼴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바로 월급으로 주는 이런 정책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었고요. 그걸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안에 따르더라도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나중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들보다 돈을 더 적게 벌게 되는 네. 그런 역전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번 추경안에 우리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를 고지고대로 쉽게 합의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예 합의하면 안 되죠. 예. 절대 야당은 최선을 다해서 저지시켜야죠. 예. 네. 예. 예, 그 책 얘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치적을 얘기를 하면 적폐다, 수구다, 심지어 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석춘 부위원장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박정희 연구회 회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학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는 모임인데 왜 어떤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 연구에 천착하시게 됐나요? 우선 그 두 가지 직책을 맡았던 것은 사실인데 제가 당 쪽에 와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두 가지 자리를 다 그만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다른 분들이 이제 맡아서 잘 하실 거고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연구는 사실은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발전 사회학을 주제로 해서 말하자면 제3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 발전 혹은 정치적 발전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선진국 같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주제로 제가 87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다른 나라들 중에 그때 이제 제3세계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국가들 중에 어떤 나라는 비교적 선진국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다가가고 어떤 나라는 더 망해가는 그때 종속이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속이론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또 라틴 아메리카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를 했죠. 또 일본의 그 배상금도 받아서 그 국교 정상화하면서 경제 발전 말하자면 종잣돈으로 썼고 그런 외국 자본을 들여다가 어떤 나라는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기네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어떤 나라는 그 외국 자본이 이제 그 조건으로 걸은 그 이자율 때문에, 이자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나라 경제가 망하고, 이런 차별성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게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보면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공이 너무 그 눈으로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사실은 이게 실패다라는 해석도 많이 있었죠. 80년대, 90년대. 근데 뭐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해서 지금은 OECD에 가입하고 2050 클럽이라 그래서 국민소득 2만 불, 전체 인구 5천만 이 되는 나라에 들어갔고, 그런 나라가 전 세계 7개, 7번째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선진국 문턱까지 갔고,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물론 최근에 와서 경제가 개걸음을 좀 옆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성공적인 경제 발전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적인 분석이나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역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서 그동안은 뭐 예컨대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포항제철을 지었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또 뭐 경제발전 계획을 짜서 경부고속도로를 놨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한 스타디가 많이 나와서 일반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새마을운동을 했느니 뭐. 그런데 아직도 젊은 사람들에 먹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자본가와 국가가 공장이 돌아갈 때 노동자들을 혹사시켜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고, 그래서 경제는 발전했지만 노동자들은 착취당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좀 구체적인 실증적인 작업을 해봤고, 그래서 그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중산층을 육성시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다라는 결론을 낸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해봐야 될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탄생 100주년이었는데요. 그때 뭐 우표를 낸다. 근데 또 정부에서 못 내게 하고, 다음에 대학생들이 대학생 포럼에서 자비로 그 우표를 발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하면 경제 발전, 부국 대통령,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마을 운동 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젊은 층들에게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 더 많습니다. 박정희 하면 장기 집권 독재자, 또 정경유착, 또 재벌을 살찌우고 노동자를 착취한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옳은 건지요? 아니,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한 것은 맞지요. 다만 장기 집권을 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느냐 흥하게 했느냐 하는 기준에서 보면은 장기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흥하게 했다라는 기준에서 장기 집권을 한 북한의 3대 세수방조, 뭐 소련의 무슨 뭐 그 볼셰비키에서 그 스탈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집권한 거랑 비교하고, 또 다른 제3세계 많은 독재자들이 비교한 거랑 집권한 거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장기 집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장기 집권의 결과가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예컨대 방위산업 같은 걸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경공업만 하다가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단순히 장기 집권했다고 나쁜 사람, 그러면 단기 집권해서 장기 집권 안 하고 임기만 채우고 나라 경제는 엉망인 대통령은 우리가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그런 대통령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임기만 채우고 물러난 대통령 많은데,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고 치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했겠느냐 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지 평가를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치적, 또 뭐 치적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연구자로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인물적으로 연구를 하시다가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좌파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노동자 착취를 한 사람의 그 아이콘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등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60년대의 경공업 노동자, 우리가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계천 변에 있었던 네. 평화시장 네. 아니면 구로공단 이게 전부 봉제 산업이잖아요. 재봉틀로 원단을 가공해서 의류를 만드는 뭐 가발도 만들고 그런 산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힘들게 너무나 힘들게 일했다. 실제 힘들게 일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힘들게 일한 결과가 착취라고 하려면 그 사람들의 삶이 예컨대 15살에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서 25살까지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10년 동안 일한 결과 처음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10년 일했더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더 못 살게 됐다. 이래야 착취거든요. 그러니까 착취를 아주 학문적으로 정의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수식도 많이 따져야 되고 하는데 그냥 상식에 맞는 개념의 착취는 시간이 가면서 내가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그 생활이 향상이 되면 착취받았다고 얘기 안 하죠, 보통. 착취받은 사람은 주어진 시점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보다 내가 더 어렵게 살게 됐다라고 할 때 착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지만 60년대 그 경공업 노동자들이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 장시간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무슨 조명이 밝고 공기가 깨끗하고 뭐 화장실이 깨끗하고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힘들게 일한 건 사실인데 이분들이 1년, 2년, 5년, 10년 일해서 그러면 과거보다 더 나쁜 삶을 살게 됐을 때 착취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힘들게 일했다는 것만 가지고 착취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다. 아주 구체적인 게 뭐 생활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요. 그렇게 일한 분들이 그 우리가 여공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공들이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자기 생활비는 물론이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용돈,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자기 남동생, 오빠 학비를 댔습니다. 그렇죠. 그런 돈이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거지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히 일한 결과 세월이 시간이 가면서 5년, 10년이 가면서 과거보다는 다 잘 살게 됐고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옛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상상도 못 하다가 지금 자동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자동차 한 대씩은 다 몰고 다니니까 집집마다. 그러면 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착취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착취라면은 시간이 가면서 더 못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기준을 우리에게 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엄격하게 대보면요. 기준을 좀 만들어 보면은 그래서 착취라는 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착취는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 높은데 네. 그 안에 많은 것을 그 자본 계급에서 가져가고 네. 나머지를 나눠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은 향상하는데 임금이 그 노동 네. 생산성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고 임금은 안 올려주고 그냥 자본가가 더 많이 가져간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주로 그쪽 사람들의 얘기인데 제 책에 보면은 실증적으로 예. 212페이지의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고 영문 저널에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박기성 교수라고 노동경제학 하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1963년부터 99년 외환위기 직후까지 그 노동의 생산성 향상, 한계 생산성 상승이라 그럽니다. 한계 노동 생산성 상승하는 거와 그다음에 임금 상승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60년대부터 같이 갑니다. 쭉 이렇게 같이 가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87년에 그 노동조합을 우후죽순으로 만들고 네. 큰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외환위기가 벌어지기까지 이 하얀 점들이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임금 상승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증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외환위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노동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무리가 생겨서 위기가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60년대 70년대 내내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서 임금도 따라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의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네, 실증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적으로 그 당시 일하던 분들의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의 어려움으로 얘기하면은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세상의 어느 나라나 북한의 노동자는 즐겁게 뭐 아주 그냥 유쾌한 노동을 하는 게 거기서도 다
필리핀의 노동자, 아프리카 저발전 국가의 노동자, 우리나라의 노동자, 세계 어느 나라의 노동자나 노동자들 힘들게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가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60년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분들은 경제적 지위는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본인들 과거에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전체 국민의 10% 20%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은 80%가 대학을 가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의 80%가 대학을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 전체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향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고 착취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제 자유를 누린다 할 때 그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느냐, 노조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느냐인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부위원장님께서는 그것도 지적하고 계시죠. 지금 노조의 뿌리를 만든 게 그때가 됐다. 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노조가 이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제일 높은 수치로 올라갔던 게 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에 그 공장의 노조 조직률, 그다음에 그 노동조합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조 가입률이 20%대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10% 초반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노조에 가입한 분들의 주 그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그 중화학공업 대기업의 금속노조, 예컨대 현대자동차다, 현대중공업이다, 뭐 과거에 탱크를 만들던 기아자동차 이런 데의 후신 회사,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초반에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했던 그 노조는 기억하시겠지만 마산, 창원, 울산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공장의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언제 생겼느냐? 공장이 생긴 거는 70년대 중후반이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킨 게 박정희 시대 70년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일으키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돈도 부족하고 뭐 기업 경영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야, 공장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어놓고 그 공장에서 일을 시킬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가 충분히 있느냐. 공장 하나에 막 몇몇 명씩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만큼의 숙련을 가진 노동자들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었고, 그건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그 계획을 책임졌던 오원철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쓴 회고록에 보면 잘 나옵니다. 7권짜리 그 회고록이 있는데 그 당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보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인력이 예컨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포가 나가면 대포의 포신에 이게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회전이 정밀하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깎여야지 이게 무리 없이 마찰 없이 나가거든요. 그 정도의 정밀성을 가진 쇠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었어요. 없으니까 기계 공고를 전국에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 기계 공고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공장에 가서 우리나라 장갑차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저 M16을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양성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때 취직한 공장에서 노조가 생겨서 그 노조가 지금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노동조합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억대 연봉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양성한 노동자들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다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공장에 50대 후반에 일하는 저보다 조금 아래 세대, 한 뭐 5년 아래, 이분들 만나면은 다 그때 뭐 직업훈련을 다녔다, 뭐 기계 공고를 다녔다, 뭐 다 증언하고 있어요. 뭐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저서 한 권으로 우리 사회의 뭐 젊은 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2018년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제 책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계기로 해서 많이 오늘 같은 계기가 이제 결국 국민들한테 조금씩 알리는 계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 책에서 한 거는 그 중화학공업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일하는 한 40년 일한 분들의 궤적은 제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표본을 몇 개 삼아서 한 20분을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실증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한 세대, 한 10년 전인 60년대 봉제산업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만 제가 스타디를 했어요. 그분들이 10대 중후반에 봉제산업에 들어가서 오늘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는 거를 인생 전체를 따져보는 작업이 좀 하고 싶은 작업인데 워낙 이제 자료가 이렇게 연속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다 가다 만나면은 지금 예컨대 60년대에 내가 청계천 봉제산업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무슨 상점 주인이 돼서 외국인 그 바이어들한테 우리나라 뭐 러시아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해서 옷 사러 오잖아요. 거기에 그 조그만 브랜드를 가진 가게 주인 돼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일부 만납니다, 제가. 예. 실제 그분들이 60년대에는 봉제산업에서 일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시다로에서 이제 미싱을 배우고 나중에 재단하게 되면 그런 옷을 디자인해갖고 지금 두탄이 뭐 하는 그 동대문에 있는 상가가 사실은 그 청계천 봉제 공장하고 역사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은 제가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했는데 좀 시스테미틱하게 제가 여기서 했듯이 그분들이 중간에 이제 또 경력 단절이 많습니다. 여성들이라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이제 10대, 20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은 직장을 다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가사에 파묻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의 패턴을 찾기가 그걸 조직적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금 그래도 좀 연구비나 연구기간 같은 게 좀 확보가 되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해보고 싶은 일인데 또 차차 해야죠.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과연 그 답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요 책 한 가지만 제가 빠뜨릴까 봐. 요 책에 보면요.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청계천 봉제 공장에 있었던 일을 37페이지에 그 도표를 하나 제가 그려서 요 도표를 나중에 좀 자세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젊은 그 여성들이 시다로 들어와서 미싱보조, 미싱사가 되는 게 짧게는 시다에서 미싱보조가 1.5년, 길게는 2년, 그다음에 미싱보조에서 미싱사가 짧으면 3년, 길면은 4년 만에 된다고 전태일 평전에 나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평전에 나오니까 믿을 수 있죠. 평전은 우리가 믿는다고 치면은 6년. 그러니까 6년 만에 임금이 4.7배가 늦어도. 네, 늦어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미싱사가 되면은 월 7,000원을 받는다고 그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데 1970년에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87,000원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걸 월로 따지면은 월 7,25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GDP, 우리나라의 딱 중간 소득이 월 7,250원인데 미싱사가 되면은 7,000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6년. 6년 만에. 예. 그러니까 6년 일하면은 아주 맞으면 시골에서 밥도 못 먹어서 막 무단 가출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때. 시골에 잉여 인력으로 남아서 막 농사질 땅은 적은데 뭐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막 10명씩 있으니까 너 빨리 어디 직장 구해라고 해서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무작정 상경해서 봉제 공장에 가서 6년 일하면은 당시 중간층 딱 중간인 소득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하게 제가 전태일 평전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잊지 않도록 좀.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업화, 고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큰 돈을 벌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을 찾아가다 보면 뭐 또 제2, 제3의 저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눈물겨운 물론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눈물겨운 사연들이 발굴이 된다면 제2의 국제시장 같은 그런 또 영화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민경욱의 파워토크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보수의 이론가이신 류석준 부위원장님과 함께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보수 세력도 정말로 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봄이 올 때가 됐습니다. 보수의 갈 길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유석준 부위원장님 같은 분들과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저희 자유한국당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예,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